네,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네. 하고 있고 지금 터키로 튀르키예로 향하고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남아공 G20 정상회의 결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국격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올라갔구나. 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떻게든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 네. 이런 느낌을 좀 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적인 힘이라든지 경제적인 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런 게 지금 잘 발휘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난번 에이펙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들과 약간 한 팀이 된 듯한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네.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 뭐 이런 평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국내 정치 얘기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지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6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네,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5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서 네, 의원직 상실은 면하게 됐는데요. 네.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리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 당시 사건으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네.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늦어도 다음 달 초반에는 선고가 될 텐데 네. 저는 국회법 위반은 아닙니다. 예.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됐어요. 네. 소위 말하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법으로 최초로 기소가 된 사례들인데 이 법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 당시 있었던 행동은 굉장히 과격한 행동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는 인정되고 즉 사실관계는 인정되면서 양형 부분에서 500만 원이 다 안 되게 나왔다는 거는 아마 기자분들도 예상을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양형 매우 부당하게 좀 이루어졌다. 형종 자체가 변경된 거 아닙니까?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을 선고한 네네. 거라서 반드시 항소돼서 양형 부분과 이런 부분이 다시 검토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예. 나경원 의원은 법원이 한 거에 대한 명분 인정했다.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 인정했다고 본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어떻게 저는 보세요? 사실 이제 법원의 판단에 이제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저희가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절차를 그 당시 밟고 있었어요. 네. 공수처 설치법과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건데 이제 공수처 설치법은 특히 제가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네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네.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절차도 국회 선진화법의 일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강제로 의안을 의결하거나 네. 또는 어떤 절차를 막는 것을 막는 동시에 그렇게 되면은 아예 국회의 속도가 운영 속도나 성과를 내는 속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를 같이 도입해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 도입됐던 패스트 트랙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이용한 거지 저희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 어떤 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하지 말라고 하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근데 법원이 마치 이제 그런 당시 상황을 비춰봤을 때 뭐 이런 것도 뭐 감안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양형을 떨어뜨린 거라서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지금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나경원 의원이 지금 공개적으로 내놓는 메시지는 조금씩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네,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어제는 예. 개헌팔이 내란물이라는 말로 민주당을 비판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 들어서만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점차 이제 발언의 강도가 세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에 대한 뭐 체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당시에도 가장 앞장서서 그런 것들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았던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의 발언은 더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마치 이제 12.3 내란이 아닌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보신 것처럼 계엄은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뭔가 필요성이 있었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엄을 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판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작년 12월 3일날 있었던 일의 심각성이라든지 그 위헌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쪽으로까지 가고 있거든요. 네. 과연 이게 이제 타당한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헌재에서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은 심각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을 침해했고 네. 국민의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위해가 됐었다고 판단을 내린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정적이다. 매우 잘못된 태도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1심 판결을 놓고 이제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것들이 이제 항소 여부지 않습니까? 네네네. 검찰이 항소할 거라고 보십니까? 검찰은 항소해야죠. 왜냐하면은 항소 기준의 형량 부분을 보면은 네. 구형했던 형과 형 종이 바뀌면 항소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이 구형했던 형은 징역형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형 종이 바뀌어서 벌금형이 선고된 거니까 이거는 형량만 놓고 보더라도 당연히 항소해야 됩니다. 내부 기준에 따라서 최근에 네. 뭐 이 항소 기준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네. 형 종이 바뀔 경우에는 무조건 항소하게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 네. 검찰이 이 지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을 놓고 항소를 하면 또 정치적 의심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형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형량이 2분의 1을 다 넘었죠. 네. 그러면 이제 형량 기준으로는 항소 기준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을 가지고 와서 형종 자체가 바뀐 이 사건도 항소하지 말아라.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종이 바뀐 건데 이거는. 제가 다른 네.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가게 되면 제 생각을 얘기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종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형량이 바뀐 게 아니라 네. 법리적 판단을 완전히 달리한다는 개념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이 갖고 있는 항소 기준에 의하면 네. 당연히 항소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당연히 항소해야 된다, 검찰은. 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의원들 쪽에서는 항소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글쎄요, 뭐 나경원 의원은 선고를 듣고 나와서 무죄를 다퉜지만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해 뭐 항소를 주세요. 하겠죠. 네. 네. 항소를 할 걸 본다. 네. 지금 보면은 이 계속 의원님이 쭉 말씀하신 거를 요약을 하면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이게 좀 판결이 부적절하다, 부적정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최이배라는 의원을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동원이 네. 돼서 감금했어요. 그냥 예. 물리적으로 몸으로만 막은 게 아니라 쇼파, 옷장 이런 것들을 쌓아놔서 문을 못 집기들을 열게 이용해서. 했고 네네. 그래서 최이배 의원이 창문을 통해서 구조를 요청했어요. 일반인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벌금 받을까요? 한 300 받고 끝날까요? 두 번째, 국회의안가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당시 문제가 됐었던 뭐 공수처법이나 이런 의안만 접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의안을 접수해야 되는 곳이에요. 예. 그럼 일평균 뭐 10수 차례 의안이 접수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점거했고 마찬가지로 탁자, 책상, 옷장 등으로 안에서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당시 두 가지 의안만 접수가 안 된 게 아니라요. 거의 며칠 동안 의안이 하나도 접수를 못했습니다. 네. 일반인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의안가를 접수한 상황에서 의안이 접수될 수 있다는 이유로 팩스 두둑이 부셨습니다. 그다음에 팩스를 통해서 접수됐던 의안을 뺏어가지고 찢어버렸어요. 네. 일반인이 그러면 벌금 300입니까? 벌금 400입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수십 명이 동원돼서 했으면 특수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찰도 그래서 징역형을 구형한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벌금 400으로 떨어진 거예요.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앞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 동일 사건으로 의원님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혐의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공동폭행, 공동상해입니다. 국회법 국회법이 위헌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대략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는 28일 정도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결심 공판이 있을 거다. 맞습니다. 네,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다른 분들과 달리
검찰이 냈던 증거를 다 인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변론을 분리시켜달라 그래서 사실상 제 재판은 초기 단계에 이미 다 끝난 상태예요. 근데 다른 분들 기소된 분들이 계속 지금 증거 관련돼서 다툼을 하시다가 같이 선고가 돼야 되니까 선고 기일만 맞추는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네. 제가 검찰의 증거를 다 인정한 이유는 네. 영상 하나인데요. 증거가. 그 영상 보시면 제가 팔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밀었다는 건데 재판장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박주민 의원의 팔이 그렇게 깁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네,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람 제가 막 밀었다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애초에 처음부터 증거 다 인정하고 판단을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같이 판단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변론을 분리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도 지금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조목조목 여러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이번 판결로 민주당 안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여론이 더 커지는 모양새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초선 때, 재선 때 그리고 지금 삼선돼서도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예. 그 전에 제가 민변 변호사로서 그리고 참여연대 활동가로서 활동하면서도 계속 주장했던 거라서 네. 저로서는 사법개혁을 주장한 지가 거의 20년이 넘어요. 네. 그리고 그 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법원은 독립돼야 됩니다. 법원 독립의 핵심은 재판의 독립입니다. 이 재판의 독립은 외부로부터도 독립이 돼야 되지만 내부로부터도 독립이 돼야 됩니다. 네. 내부의 인사권이라든지 내부의 행정력에 의해서 재판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도 재판 독립의 훼손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제도는 비교적 많이 발전되어 오면서 외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는 많이 갖춰졌어요. 그러나 내부로부터의 독립, 뭐 인사권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력에 의한 독립은 잘 안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 왔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농단이었어요. 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 난리를 겪고도 사실은 내부적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은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 사법개혁특위위원이기도 했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하나도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부분은 공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갖춰 나가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네. 대법관 증원 이거는 뭐 상고심 및 내실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요. 법원 행정처에 대한 문제 제기. 행정처가 이제 대법원장이 손발 노릇을 해왔지 않습니까?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랬고 네. 거기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법관에 대한 평가의 문제라든지 대법관 후보의 추천 구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수십 년 동안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라도 좀 하자는 겁니다. 네. 예. 의원님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민변이나 심지어 대한변협 뭐 역사를 쭉 살펴보시면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일단 오늘 아침에 조간에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와서 한번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년 1월 18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한인데 그 구속기한이 다가오니까 1심 재판 끝나기 전에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지나서 이제 나오는 거 아니냐, 거리 활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문자가 당 지도부에 쇄도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이런 내용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한테도 문자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런 내용의 문자가요? 아마 지도부는 제가 받는 문자량의 두세 배 이상은 많이 받고 있겠죠. 네네. 네. 근데 그런 문자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도 부정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12월 3일 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목숨을 걸고 국회에 들어왔어요. 네. 제가 그때 들어오면서 제 짝꿍한테 전화했습니다. 네. 위험하니까 집에는 가지 마라. 아, 집에 딸아이 가시다가? 데리고 피해 있어라라고 얘기했고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전화하고 왔습니다. 그때 무장한 군인들이 쳐들어왔고요. 시민들이 몸으로 장갑차를 막고 총불이 앞에 자기를 먼저 쏘라고 몸을 내놨기 때문에 막힌 거예요. 그날의 경험이 있으신 시민들을 포함한 그날의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세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그런 일을 기획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죄,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이미 헌재도 그런 판단을 내렸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대안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에 대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는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에서는 네. 이제 순방을 좀 언급을 하시면서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이제 또 속도 조절론 나왔고요. 어제는 이제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더 밀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자, 해외 순방이 대통령 해외 순방 끝나면 속도가 붙는 겁니까? 글쎄요, 뭐 당정대 어떤 입장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확실히 순방 갔다 오시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마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좀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거는 판사가 아닌 사람을 판사로 만든다든지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아닌 판사를 데려와서 판단하게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배당 절차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를 포함한 법원의 입장은 지금까지 무작위 배당을 해야 하는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란 방식으로 배당 방식을 바꾸는 건 이 무작위 배당이라는 것의 원칙을 훼손시킨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법사위에서 뭐가 밝혀졌습니까? 법원도 무작위 배당 말고 다른 배당 방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계속 써왔고 네. 이 사건도 신속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이라고 분류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배당을 하면서 그런데 다 무작위 배당이어서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고 이거는 좀 안 맞잖아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배당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겁니다. 법원도 이미 쓰고 있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네. 외부인들이 좀 참여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위헌적이고 이런 거 아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질문은 많은데 지금 시간이 한 6분, 5분 3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는 게 박주민 의원께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떤 답변을 하시는 게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가질까 지금 고민을 하다가 지금 당원 1인 1투표제 관련한 얘기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뭐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1에서 1대 1로 네.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바뀌었는데 네.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 더민주혁신회의 또 강북구 윤종근 의원 등등 예, 이렇게 비판성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1대1로 가는 거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종근 의원님도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네. 우려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1대1로 바뀌었을 때 당원 숫자가 적은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어떤 의사 형성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뭐 대구나 경북, 뭐 부산이나 경남 이런 쪽. 근데 그런 부분은 대안책을 마련하면 돼요. 마련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윤종근 의원님도 제가 쓰신 걸 다 봤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까지 같이 가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그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련해서 집단행동한 검사장 18명을 지금 고발하겠다는 그 법여권 법사위원들 기자회견 이후에 네. 그걸 갖고 이제 당내 엇박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사실관계 여부까지 정확하게 알진 못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김병기 원내대표님은 돌출행동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고 반면에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통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양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중에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다. 네. 그걸 전제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법사위 간사를 했었고요. 또 법사위 상임위원장 대리도 7개월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보건복지위원장인데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모든 일을 원내대표부와 상의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을. 네. 상임위 판단이 우선입니다. 우선인 상황에서 그 판단에 대해서 이제 상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나 아니면 미리 원내 지도부가 A, B, C 같은 일은 좀 상의를 좀 해주세요라고 미리 당부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보통은 상의를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통상적인 제 경험에. 예. 그래서 사실관계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법사위 위원들이 18명 고발한 것이 뭐 당내 지도부를 또 특히 원내 지도부를 무시했다거나 아마 그런 건 아닐 거고 네. 뭔가 이제 법사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관계를 제가 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고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강버스 문제 계속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난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면담도 추진했다 불발이 됐는데 네, 맞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후에 후속 반응이 있었습니까? 사실 뭐 김병민 부시장이 저를 찾아왔길래 도대체 언제 만날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 들었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서울시의 대답만 기다릴 수는 없어서 네. 어차피 이제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저도 계속 그걸 요구했고요. 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을 만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 저희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하고 전달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이 반영돼서 한강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이 일부 진행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은 자꾸 정치적 공세라고 하는데 16번의 사고가 있었고 네. 운항 중단도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항은 하겠다고 하니 운항을 일단 전면적으로 중단시키고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좀 해보자. 근데 서울시가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밝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드러날 경우에만 인정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시민이라든지 전문가들도 참여한 그런 객관적인 안전점검을 전면적으로 하고 미비점이 드러나면 100% 커버해야 되겠죠. 네. 하고 운항 재개를 하든지 해라. 이게 정치적인 공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민단체들도 주장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어떤 입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정도 정상적인 주장은 좀 받아들이고 시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치들을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당내에서도 빠르게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셨어요. 네. 서울시장 출마를 결정적으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제가 1년 정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분석하는 새로운 서울 준비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1년 동안 쭉 분석하고 용역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현장 방문도 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은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니다. 시장을 위한 시정이다. 서울의 어떤 주거 공급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서울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AI, 바이오, 컬처 콘텐츠 제대로 투자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강버스, 서울링, 감사의 정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만 에너지와 재정을 퍼붓고 있어요. 네. 이런 거 빨리 바로잡아서 네. 서울 시민들이 보다 활력 있고 이런 강한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 다시 만들 필요가 있어서 서울시장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